1871년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정부의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위험했던 그 자체로 반역이나 다름없었던 문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한 줄의 문장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뒤흔들었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정말 장엄하고 복잡하죠? 딱 봐도 대단한 작품 같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정부에 제출된 이 그림에 대한 공식 기록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회화 1점, 상태 양호. 아니,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이렇게만 설명한다고요? 바로 이 수상할 정도로 단순한 묘사, 이 극명한 대비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아니, 어떻게 고작 글자 몇 개가 칼이나 총보다 더 날카로운 저항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린 아주 격동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보고서가 쓰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해요.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급준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 패번취연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수백 년 동안 사무라이나 영주들이 다스리던 지역들을 싹 없애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현대적인 국가로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숨이 막힐 정도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였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300개가 넘었던 각각의 독립적인 영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72개의 현으로 통폐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국가라는 하나의 시스템 아래로 재편성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중앙정부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역이 가진 모든 자산과 보물 싹 다 보고해. 이 명령 하나가 재산과 역사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갈등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걸 중앙으로 모으려는 도쿄의 메이지 정부, 다른 하나는 옛 사츠마 지역의 아주 강력하고 자부심 넘치는 시마주 가문이었죠. 이 표를 보면 두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확 느껴지시죠? 국가는 모든 보물은 이제 국가의 자산이고 역사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가문은 아니 그 보물은 우리의 기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맞서는 거죠. 그리고 이 한마디가 이들의 저항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부 관리가 보물을 내놓으라고 하자 시마지 가문의 지도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금은보화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기억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자, 그럼 시마즈 가문이 대체 어떻게 싸웠을까요? 칼이 아니라 종이랑 펜으로요. 그들의 아주 교묘하고 전략적인 반란의 기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빼버리는 전략이었죠. 일단 그림의 원래 제목을 지워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게 만들고요. 어디서 왔는지 역사적 배경도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결국엔 아무 정보도 없는 회화 1점이라는 한 줄만 남긴 거죠. 이건 복종하는 척 하면서 저항하는 아주 절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 그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조선의 안평대군이 꾼 꿈을 안견이 그린 한국의 국보, 몽유도원도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보물이 회화 1점으로 둔갑했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도쿄로 옮겨갑니다. 이 수상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가 일본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오크보 도시미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사츠마, 바로 그 시마즈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자마자 아, 이거 뭔가 있구나 하고 바로 그 숨은 의도를 간파해버린 거죠.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터무니없이 짧았고 중요한 출처 정보는 쏙 빠져 있었죠. 이건 강력한 지방 세력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이자 새로운 국가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였습니다. 도쿄는 이 조용한 도전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죠.
즉시 재조사를 명령하고 새로운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이로써 종이 위에서 벌어지던 조용한 전쟁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맞붙는 직접적인 대결로 번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의 사건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지,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표가 이 싸움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메이지 정부는 통일된 하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시마즈 가문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또 숨기려 했죠. 과거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힘겨루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역사는 그냥 있었던 사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선택되고 때로는 생략되면서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서사, 즉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것에 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국가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쓰여질 때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 중에서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지울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이건 150년 전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